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해커스 최수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78회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을 처음 보시는 상황이라면 이 시험의 성격과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약점이 충분히 파악되는 시험이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시험 회차가 마지막이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꼭 원하는 등급 받아내셨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는 기출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이 기출의 경향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변별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익히 터득하셨을 터이니 저랑 같이 이번 회차 시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의 총평과 과목별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출제 유형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문제 점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학습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사실 78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험이 굉장히 유형이 정해져 버렸다, 고착화되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킬풀한 지점들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는가가 이 시험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서 교재 통해서 그리고 핵심 정리 노트 통해서 모의고사 통해서 근본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취해야 할 것과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 동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최신 기출문제 통해서 실전 감각 기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회차 시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옆으로 퍼져 있어서 좀 넓어 보이는데요. 각 파트별로 좀 살펴보시면 77회에 비해서 78회 시험은 상당 부분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을 봐보고 그 체감을 누적해 온 저희 해커스 입장에서는 지난 회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난 회차, 이번 회차 보신 분들 이번 회차의 정답률이 좀 더 높아야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아실 수 있겠죠. 특히 이번 회차에서 주요한 지점은 바로 이 읽기 파트입니다. 읽기 파트가 그간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회차 읽기 파트는 비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제시문의 난도라든가 문제의 난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꽤나 낮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기 문제에서 굉장히 수월함을 느끼셨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아껴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휘나 어법 같은 것들도 보다 더 전형적인 어휘들, 전형적인 어법들 그리고 저희 해커스 핵심 노트 보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을 어휘들 많이 나왔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쓰기 파트라든가 창안 파트 같은 경우도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쉬워졌다라기보다는 이 전형적인 형태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훈련 자체가 용이해졌고 여러분들께서 이 접근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회차 시험은 지난 회차에 비해서 평균 점수 자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나 읽기 파트의 난도 하락이 꽤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번 회차 시험을 보시면서 시간이 막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너무 많다라든가 이런 느낌은 아마 안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역별 문제 구성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 1번에서 15번까지 문제가 완전히 고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어법에 문항수뿐만 아니라 문제 위치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시험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에 있어서도 나름의 운용의 전략을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요. 뒤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어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앞부분에 푸실 것을 권하겠다라는 것과 읽기 파트의 순서도 문항 순서대로라기보다는 그 문항 안에서 문학, 그 다음에 실용문, 그 다음에 비문학 순서대로 푸실 것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그냥 순서대로 푸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셔야 되는 파트,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셔야 되는 파트와 시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파트,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로 해결 가능한 지점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차근차근 정답과 오답을 모두 다 살펴보는 전략으로 가시되, 공부로 해결이 참 힘든 파트가 있죠. 어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기본서 통해서 또는 실전 강의 통해서 연습을 하긴 합니다만,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정복 자체가 가능한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에서는 시간을 과도하게 쓰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의 경우는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나왔고요. 시 제목 써라 뭐 이런 거 나왔고요. 시 제목 골라라 이런 거 나왔고요. 음악과 예술 관련해서 뭐 깊이에 의 강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듣고 이해하고 정답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시냅시스라든가 방송 대담과 관련해서는 합성, 계면, 활성제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여서 듣는데 크게 문제 없으셨을 것 같고요. 가사와 육아 관련해서 부부간의 갈등 상황 제시하고 있는 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폼 중독과 관련해서 이게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연도 들어봤고요. 가사노동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유년기 때는 가사노동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반면에 38살 정도가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의 피크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회사 인수 대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뭐 얼마에 주기로 했는데 얼마로 협상하고 뭐 이런 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듣기와 듣기 말하기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하는 바는 단순하게 듣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고요. 각 선택지별로 제시문의 어느 부분에 그 선택지에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조급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빠듯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문제와 문제 사이에 다른 문제를 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대충 정답인 것 같으면 찍고 막 어휘 문제로 넘어갔다 오고 어법 문제로 넘어갔다 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틀리는 게 가장 좋은 파트여서 그렇죠. 이 듣기와 듣기 말하기는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와 듣기 말하기의 휴지 시간, 그쵸? 문항과 문항 사이에 10초 정도의 휴지 시간을 그 다음 문제 선택지를 읽어두는 데 쓰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듣기 말하기 문제의 경우에는 6번부터 15번까지 문제죠. 제시문 하나 듣고 2개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특히 말하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면 모를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맞는 말을 소거해야 하나의 틀린 말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좀 읽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쓰셔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더 유리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더 불리한 파트는 전혀 아닌데요. 누가 그래도 어떻게든 들었는가 끝까지 듣고 어떻게든 더 집중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딱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듣고 끝까지 듣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시험, 귀가 좋은 사람 유리한 시험 아니고요. 심지어 독해력이 좋은 사람과 유리한 시험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가 끝까지 들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다. 누가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읽어놨는가, 이게 핵심이다 라는 점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어휘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뭐 그렇게 아주 쉽진 않았습니다. 뭐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간합산 이런 거 진짜 반가운 어휘죠. 우리 핵심 노트에서 1번으로 나오는 어휘였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유리한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휘가 익숙해서 또는 어휘가 쉬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파트는 어차피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고유어, 특히 고유어 부분에 있어서의 난도는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5개의 선택지에 나온 모든 어휘를 다 알아서 정답과 오답을 명료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고유어 문제의 난도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한자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들 그리고 적절한 한자랑 매칭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한자어 병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어휘를 본 적 있는지 확인한 적 있는지 이 정도에서 난도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문장을 보고 대충 추론해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고유어와 관련된 문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어차피 완전 정복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다이어 먹다와 관련해서 뭔가 풀을 먹다, 그냥 먹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요.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상하관계, 유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었죠.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관계는 치다라는 고유어를 다양한 한자어로 대응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속담과 관련해서도 이번 회차의 속담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본 적 있고 들은 적 있는 속담들이었고, 한자성어 역시 수월했어서 저는 고유어가 어려운 건 상관없는데 속담이나 한자성어가 좀 수월했다면 어휘 파트 전체의 난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용구와 관련해서는 간을 이용한, 항상 신체의 어느 부위를 이용한 관용구가 출제되는 거 지금 계속해서 연속 출제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 한자어 순화어와 외래어 순화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휘들, 우리가 공부할 만한 어휘, 그리고 기본서에서 볼만한 어휘들이 출제되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휘 문제를 다 알아서 정답을 맞추는 이런 전략을 꾀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좀 더 전략적으로 속담이라든가 한자성어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동안은 착각했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휘들 중심으로 공부하셔라. 그리고 고유어 또는 순수 한자 물어보는 문제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욕심부리지 않겠다. 한자를 모르니까 내가 한자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어법과 관련해서는 역시 그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표준어, 근데 방언도 저희가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방언이냐 아니냐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욕심내지 않겠고요. 이 방언을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땡큐 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언 공부까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표준어냐 아니냐 요거만 가리기에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방언에 관련된 어휘를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문장부호 관련해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의미를 모두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장부호가 항상 한 문항을 차지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 어휘 공부하듯이,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대로 적는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장의 중의성이라든가 번역투 표현,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해 놓은 듯한 문제에서 영어 번역투 표현, 일어 번역투 표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왔고요. 올바른 문장과 관련해서는 항상 그렇듯 호응 선택지가 정답으로 골라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 목적어 서술어 호응 이런 것들의 비문의 골격을 기억하셔라 라고 했던 점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문법의 기초 개념 그리고 예문 이해 필수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뒷단에 있는 아주 예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법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뒤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초 개념의 정확한 예문, 그것이 비문으로서의 예문이건 정문으로서의 예문이건 정확한 예문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법
공부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단어의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뭐 의문의 변동도 마찬가지고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용언,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의 경우 해당 단어의 기본형이 탁탁 떠올려지는지 요거 우리 어떤 문제를 풀건 간에 염두에 두시면서 정답 단어, 오답 단어 모두 다 적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쓰기 파트는 헌혈을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글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글쓰기 계획할 때 반영된 게 뭐야? 또는 개요에서 수정된 게 뭐야? 또는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 게 뭐야? 아주 전형적인 5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었죠. 그래서 표현하기, 계획하기, 자료 활용 방안, 퇴고하기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또한 자료 활용 문제는 실제로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능력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쳐쓰기 문제는 어법 문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휘가 뭔지 또는 맥락에 맞춰서 띄어쓰기 잘 되고 있는지 접속 표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라 쓰기 문제가 어떤 독자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더라. 따라서 난 쓰기가 취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지금 진단이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독해가 취약하거나 어법이 취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창안 파트는요, 이번에 수월했습니다. 예, 보통 창안 파트가 어려워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친절해서의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회차의 창안 파트는 우리들에게 정답의 근거를 사실상 텍스트로 다 그대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뭘 물어보는 거야? 아니 뭐 답이 뭐야? 뭐 이런 고민을 하실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태풍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유비하는 것, 그리고 맹인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코끼리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자기 기준으로 그 코끼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등산로와 쉼터 관련해서 그리고 골디락스라고 하는 적정한 거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룬 텍스트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텍스트를 읽고 뭐 지도 같은 거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텍스트를 읽고 정확하게 그 해당 내용에 집중하는 방식의 문제풀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인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연상하는 거 안 된다. 실제로 문제에서 다음 그림을 보고 뭐 다음 내용을 보고 연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연상이라는 말로 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1번 가장 중요한 정보는 텍스트. 만약에 텍스트가 없다면 그림을 바탕으로 그 그림과 동일한 내용, 그 그림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선택지 보셔야 된다. 절대 연상하라고 해서 또 연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파트는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낯선 작품인데 쉬운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를 미는 것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그 배를 밀지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그 그리움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휘몰아쳐 온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가가 나왔으니까 이런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또 공부해 봐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학 공부가 한도 끝도 없어지고요. 어떤 작품이건 간에 저랑 같이 기본서 공부하면서 확인하셨다시피 문학 작품은 비문학처럼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가가 어떤 작가이냐, 그 작품이 어떤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거기 써 있는 글씨 그대로를 읽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강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최근 작품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과 관련된 작품도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폭압적이고 매우 나빠 보이는 주인집과 그다음에 반지하에 새들어서 뭔가 피아노를 쳐보는 어떤 그 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을 알고 있었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 다만 항상 내가 이 글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글의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정답과
귀결된다는 것, 그 모든 문제 정답으로 귀결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아니라 이 글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파트 이번에는요 꽤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과학제시문, 기술제시문 같은 데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거나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글이 나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난감한 느낌을 느끼게 하고요. 또 시간도 무한대로 잡아먹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읽어 내려가시는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뇌세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쵸,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래, 그런 정도의 제시문이 나왔지. 그리고 결국에 모든 독해 문제라고 하는 건 제시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는 제시문의 일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거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으로 따지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시문이 막 과도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절망적으로 막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제시문을 가능한 한 전부 다 읽고 천천히 끝까지 다 읽고 정답을, 지금 제시문 하나에 문제가 2개, 3개 걸려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읽었는가가 이 3문제에 걸쳐서 다 물어보는 지점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떤 문제 1-2개 정도밖에 건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버티기 전략을 구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누가 끝까지 읽고 풀었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그쵸? 실제로 문제 풀고 시험 보다 보면 현타가 오는 것이, 이거는 뭐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버티기 신공의 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지점에 포인트를 두시고 시험 순간에, 시험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내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문서,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요, 안내문, 인터넷 문서 나오고 공문서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라이팅 관련 영화에 해당하는 어떤 포털 사이트의 하나의 장면을 보여줬죠. 그리고 도서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채용 문서, 공문서가 나왔는데요.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문서의 경우 진짜 단순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정도도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서의 종류와도 무관하고요. 안내문이냐 뭐 기사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글씨가 여기 써 있는지 요거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방식의 문제풀이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읽기 파트의 경우 문학 쉽거든요. 문학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 일반 문서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비문학 푸셔라. 이렇게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압박에 아무래도 좀 쫓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랬을 때 일반 문서의 경우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문학 파트의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문학 다음에 일반 문서 다음에 비문학 파트, 이런 순서대로 푸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어 문학 파트가 91번부터 100번까지잖아요. 근데 읽기 파트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어문화 파트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어문화가 쉬워서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어문화까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뻥 뚫린 기분으로 읽기 파트를 해결하셔라 라고 권합니다. 이번에 국어문화 파트는 하근찬, 이 작가가 누구야? 이거 물어보는, 그리고 이 작품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아주 유명한 작가와 작품들, 역시 국문학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작가와 작품들 물었었고요. 남북한의 어법 같은 경우에는 계례매, 폐해, 표기법과 관련해서 비교해봐라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특징과 관련해서 훈민정음 어휘와 어법, 그리고 춘향전 어휘 읽을 수 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요. 근대국어는 단성사, 폐관, 광고문. 근데 중세국어보다 근대국어가 훨씬 더 현대국어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근대국어의 경우는 속발음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거의 다 읽힙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은 잘 안 읽히는데
있는데요. 뭔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발음으로 더듬 읽어 나가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송 언어와 관련해서는 피겨스케이팅 중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뭐 이거 방송 언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아니고요. 뭐 정확하게 표현했느냐, 어법 잘 지켰느냐, 어휘 잘 구사했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여서 방송 언어 뭐 다른 문제 아니다라는 거 읽고 풀면 되는 문제다. 그 다음 수어와 점자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회차에는 수어가 나왔고요. 뭐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언니와 여동생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복합적으로도 양손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매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률 용어도 법률 용어니까 법률 용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요.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어사 같은 거 좀 보시고 대표 작품들, 유명 작가들 이런 것들 저랑 같이 한번 싹 기본서 통해서 정리하셨겠습니다만 좀 더 시험 직전에 좀 살펴보시고 하는 것 하는 거죠. 기억나면 땡큐 한 거고요.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성도를 기할 수 없는 지점이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전에 바짝바짝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경우에는 뭐 막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막 떠오르고 막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읽기 파트 전에 해결해 놓고 나서 확정해 놓고 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파트 해결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순서 강조해 드립니다. 시험 전에는요. 블라인드 제대로 잘 쳐져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의 아저씨들 다 퇴근하셨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독관이 이렇게 말한 교실이 있었어요. 이 시계가 전자시계였는데 교실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시계가 이 시계를 다 뭐 핸드폰 다 끄세요 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전자기기 다 끄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전자시계가 지금 뭐 1, 2분 정도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오직 그 종소리에 의해서만 이 시간을 가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덜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갖고 가시는 게 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계가 틀릴 수도 있다. 1, 2분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일관된 차이인지 일관되지 않은 차이인지도 알 수 없고요. 그걸 가지고 정확한 시계를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기에도 그쵸.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시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연필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OMR 카드 답안지가 굉장히 100문제나 되니까 그 칸이 되게 작고요.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굵게 깎아 가시면 2번만 체크하셔도 정답 인식이 되거든요. 되게 민감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뾰족하게 깎아가지 마시고 굵은 연필 챙겨가시고요. 풀 때는 가는 샤프로 푸셔도 되고 시험지에 막 필기하셔도 되고 빨갛고 파랗게 색칠하면서 푸셔도 되니까 시험지에 뭐 손대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끝나고 시험지까지 회수해 간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 벼락치기가 가장 중요하죠. 시험 2주 전에, 시험 이틀 전에, 시험 20분 전에 기본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본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 어법, 특히 어법 파트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셔야 된다. 기본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법 정리하는 것과 독해 훈련하는 거고요. 시험 이틀 전에는 국어 문화 파트, 국어사 대표적인 작가, 작품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법은 디폴트고요. 어떻게든 좀 끼워 넣어서 어휘도 최대한 보기는 보셔야 되죠. 그러나 시험 20분 전에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어법입니다. 어법 부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예문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 중에는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25분 충분히 쓰셨으면 좋겠고 어휘어법은 10분 내로 해결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1분 정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딱딱 끊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쓰기 5분, 창한 10분 해서 15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국어문화 먼저 푸신 다음에 읽기는 50분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읽기를 50분 정도 할애하셨다면 뭐 시간에 대한 부족함 없이 충분히 문제 다 읽고 푸셨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후에는요, 당연하게 이제 아쉬운 점들 잊어버리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개선하고 보완할 지점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거 공부했더니 이건 좀 괜찮았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차 시험이
어느 분께는 정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셨기를 바라고 어느 분께는 다음 회차의 전략을 가장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은 저희 기본서 강의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2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회차는 정말 원하는 등급 플러스 알파 등급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